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됐습니다. 많은 공약들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어제는요,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올랐죠. 1,320원. 그리고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있었어요.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에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이었죠.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보직 해임 상태였다고 해요. 이건 어떤 것인지, 또 군에서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의 박 부장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네. 지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래도 어제는 좀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맞아요. 어제는 네. 조금 바람도 좀 시원한 면도 있고 좀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짚어볼 게 많아서 바로 시작을 네. 할게요. 네,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어요.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 사실 예상보다 되게 빨리 돼서 네.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그 공익위원들이 이게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걸 그 제시를 해서 여기 이제 1030원보다 1.8에서 4.1% 수준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라고 이제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촉진 구간 제시하고 나니까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진통을 겪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12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 공익위원 3자들이 모두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에 8번밖에 없었고요. 2008년 마지막 공동 합의 전체 합의 이후에 17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뭐 또측 구인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도 퇴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올랐잖아요. 앞으로 또 네.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사실 이제 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아니면 또 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최저 급여는 215만 6,880원이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각종 사대보험에 있는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거니까 요거보다 한 8%에서 9% 그 사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시간급이 오르니까 주휴수당도 당연히 오르겠죠. 주휴수당의 계산이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하는 날에 다 출근하는 만근을 했다고 하면 그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급 휴일수당 개념인 건데요. 이게 사실 뭐 10시간 이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최대 8시간 분만 인정됩니다. 그 8시간 분이 지금 시급으로 하면 8만 240원인데 이것도 290원 시간당 290원이 오르니까 8시간 분은 82,56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실업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뭐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4,192원 그러니까 실업급여 이 하한액 1액이 64,192원이었지만 이게 66,048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출산 휴가 급여도 오르고요.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국가 보상금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있는 부분은 같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나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상당히 많네요. 네. 임금부터 해서 각종 수당, 보상금까지도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노사공 이 3자가 합의를 못 이뤄내니까 이 공익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거든요. 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때 그 하나의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자꾸 배타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회적 갈등이 골이 깊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그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그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네. 보직해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네. 복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네. 그 1년 11개월 동안 뭐 월급부터 해서 퇴직금부터 해서 뭐 연차 각종 뭐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다 불이익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맞아요. 무죄가 나왔고 그걸로 네. 복직이 되면 다 네.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분은 사실 이제 기소된 게 그 항명죄였잖아요. 네. 이 항명을 했기 때문에 보직 해임이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이 원인이 항명이었고 항명이 무죄로 됐으니까 당연히 보직 해임이 무효가 돼서 다 원상복구됩니다. 이게 특이하게 이제 군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찾아보니까 군 인사 법령에서 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 발령에 대해서 여러 사유들 한 3가지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보직 해임 당했을 때는 봉급의 20%를 감액하고요. 징계 의결 중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3개월 이상 된다고 하면 3개월 지나도 보직을 못 받는다고 하면 3개월 지난 후부터는 70%를 감액해요. 30% 정도만 받아오셨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 법에서도 보직 해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 원상복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 이제 복직하셨으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 다 수령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소급되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일반 이제 직장인들은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제 그거를 네. 짚어보려고 여쭤본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네. 보직 해임 당하는 경우 종종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보직 해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는 그냥 직계 해제나 대기 발령이라는 그쵸. 단어를 직계 많이 해제, 사용하게 대기 됩니다. 발령. 많은 게 사실 대기 발령 당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결국에는 대기 발령이나 직계 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장래에 이 직위를 계속 담당할 수 있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으로 보는 게 그 기본 입장이거든요. 보직을 해임한다는 의미하고 네네. 똑같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이게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럼 대기 발령되면 이게 부당한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말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대기 발령이 인사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 명령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걸 이 대기 발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로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대기 발령이다. 직위에서만 해제돼서 뭐 자택되기든 회사되기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보고 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게 돼요. 그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냐,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근로자가 생활성 있게 되는 불이익이 크냐, 요걸 두 개를 비교해서 정당성을 판단하고요. 만약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징계 처분으로 봐서 징계의 정당성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불이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땐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뭐 임금 같은 거예요? 사실 뭐 임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따라서 들어오는 만약에 직위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임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대기 발령이 징계성이다. 징계라고 느껴지고 징계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면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네, 사실 뭐 이거는 인사처분이든 뭐 징계성이든 간에 우선은 우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뭐 구제 신청이 각하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위 해제되고 대기 발령되면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시가 회사 대기가 있을 수 있고 자택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대기라고 하면 당연히 출근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자택 대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게 대기 발령이라고 해서 근로관계가 뭐 일시 정지된 거나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자택 대기 하시더라도 완전하게 회사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앞서 박대령 사례에서 설명해 주실 때 그 기간 중에 감액률,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액률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이 해당되는 뭐 노동법에서도 그런가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예전에 뭐 대개 발령되면 뭐 당연히 뭐 그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냐, 뭐 월급을 주냐고 해서 안 준 데도 많아서 이게 임금 체불 사건도 많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 발령이 회사 대기라고 하면 일단은 출근해야 되고 대기 상태 유지하는 긴장 상태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는 줘야 되는 거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택 대기의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어쨌든 자택 대기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재택근무처럼 근무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상급여가 지급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출근 업무가 없지만 자택 대기는 조금 더 뭔가 회사가 어떤 업무나 숙제 같은 걸 부여 안 한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냐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우리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휴업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휴업이니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뭐 자택에서 대기했든 어쨌든 뭔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평시에 그냥 근무했던 것이랑은. 그럼 나중에 뭐 연차 휴가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에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겁니다. 연차는 사실 뭐 1년 이상 근속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1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이 계산 기준은 그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으면 15개 아니면 뭐 하나씩 발생을 하는 걸로 보는데요. 결국에는 출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갈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출근 의무가 없는 대기 발령이었다고 하면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아마 연차를 다시 산정해봐야 되는 게 있고요.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관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근로기간에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그게 없으세요. 연차 휴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은 뭐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휴업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에서 그 계산된 퇴직금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시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크게 뭐 일 안 했다고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 퇴직금이 낮아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하반기에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죠?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우리가 뭐 그 체불 임금 사업주 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단 공표하고 신용 제재들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하더라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범위가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상습 체불 사업주를 1년간 뭐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 아니면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확대해서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시키고요. 재체불, 한번 체불하고서 또다시 체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이상 불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해 입은 경우에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짧게요.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거 참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기 규정에 두는데요.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명백히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3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명백한 고의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적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개월수가 이게 정해져 있긴 하군요. 개월수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했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 자금을 먼저 이 임금 체불 해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빨리 자기 걸 쓰려고 먼저 빼돌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명백한 고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